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이제 전력 품질하고 유도장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뭐 고장 전류 부분까지는 좀 들어가기 힘들 것 같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전력 품질이 나와야 되는데 유도장애로 넘어갔습니다. 전력 품질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번에 그 송배전 기술용어 해설집 또 보여드렸죠. 전력 품질이 강화가 되면서 맨 앞장으로 올라오신 거. 그것처럼 이제 전력 품질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문제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대마다 조금씩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키워드고. 전력 품질이고 그 다음에 유도 장애입니다. 근데 이제 옛날 목차에서는 전력 품질이 없는 겁니다. 왜? 없다가 지금 이번에 생겼으니까, 책에. 삽입된 한 10문제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이 안에 삽입이 됐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왜 이 순서에 삽입이 됐을까? 그거는 좀 의외더라고요, 왜냐면. 품질 쪽은 좀 뒤쪽으로 가도 되는데 왜 이 중간에 들어갔을까? 그건 뭐 저자가 알아서 삽입을 한 거니까 뭔가 연관성이 있게끔 넣은 것 같은데 그 연관성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고조파니까 이 뒤에 고조파가 있으니까 일부러 고조파 앞쪽으로 해가지고 뭐 전력 품질 때문에 뭐 유도장애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고조파 쪽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관점으로 넣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전력 품질은 정전 시간, 전압 적정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전력 품질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전력거래에서 나온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내용들을 다운받아놓은 거는 있는데 2012년도쯤에 다운받아놓은 건 있긴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면은. 근데 제가 잘 보지는 않았고요. 아까 나온 것처럼 뭡니까? 고조파, 서지, 그 다음에 순간 전압 변동, 불평형, 순시정전, 플리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플리커만 따로 시험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하고요. 플리커 쪽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냐? 2%, 2.5%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에서 2.5%는 요주입니다. 2.5% 이상은 불합격이고. 그러니까 2.5%가 넘지 않게끔 낮춰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2에서 2.5%는 요주이지 실질적 불합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플리커 같은 거 할 때 이제 예측 계산서를 한전에 냅니다. 내는데 어디? 154 수용가 이상만. 154 수용가의 전기로라든가 아크로드를 많이 사용하는 부하에서는 플리커 현상이 발생돼서 주변 수용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만 예측 계산서를 내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 수용가에서는 플리커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전에서 전기만 받고 쓰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플리커 예측 계산서를 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한전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하가 있었을 때는 한전이 거꾸로 내라고 하고 실제로 예측 계산서를 받은 다음에 실제로 가압해서 운전할 때 자기네들 와서 측정을 해서 그게 이상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수용가에서 플리커 그 기준 이내로 만족하게끔 SVC 같은 걸 달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순시정전에서 잠깐 죽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고조파가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 세그 수열 같은 이런 부분, 트랜지언트 같은 인터럽션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이제 전력 품질 때문에 조금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전력 품질의 정의는 뭐냐 이거죠. 주파수 유지나 전압 유지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시면 영양제도 있으면 영양제가 뭡니까? 뭐 남자한테 쓰는 영양제 있고 여자한테 쓰는 영양제가 있고 뭐 보시면 칼슘이 들어간 게 있고 비타민이 들어간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 비타민 C는 꼭 챙겨 드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비타민 같은 것들도 챙겨 드시는데 비타민 C는 어차피 만들어서 먹나 그냥 먹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먹고 나면 다 버려지는 거니까. 근데 다른 비타민 같은 경우는 만드는 것들이 조금 전부 거의 대부분 과일에서 많이 흡수를 하거든요. 근데 과일에 조금씩 들어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흡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종합 비타민제를 먹는 거죠. 근데 결국 그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서 먹는 비타민 C나 우리가 만든 비타민 C나 원자 구조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구조들이. 뭔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은 약간 차이가 있겠죠. 몸이 받아들일 때. 근데 이제 분량이 보통 1000mg짜리 그걸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1000mg 정도면 충분하다고. 뭐 200mg도 되고 500mg도 되는데 비타민 C는 어차피 몸에 남으면 다 버려지거든요. 몸에 축적이 안 됩니다. 비타민 같은 건 축적이 되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칼슘 같은 것도 좀 많이 드셔야 되는 게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거든요. 우유 같은 거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문제는 또 칼슘하고 칼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먹으면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뭐하고 음식을 먹으면요.
그게 먹는 중간에 얘하고 얘하고 음식은 궁합이 맞아가지고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흡수를 해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 음식도 먹을 때 따로따로 드셔야지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134일 남았는데 저도 매일 먹거든요. 영양제를 하나씩은. 근데 안 먹을 때하고 또 틀립니다. 피곤이 좀 덜 풀리는 것 같아서. 옛날에 보니까 그전에는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요일제를 가지고 1, 2, 3,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7개나 10개짜리 이렇게 칸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드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보면 가방에 영양제가 3, 4개가 그냥 들어있더라고요. 박스로.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2개 정도 먹거든요. 하나 비타민C 하나,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제 하나. 어떤 때 그거 없을 때는 그냥 비타민C 정도만 하나 먹고. 왜냐면 비타민C를 권장하는 건 이제 피로 때문에, 여러분들 피로를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 있는 피로 물질이 배출이 되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루에 30분 정도는 운동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될 땐 일주일에 한 2, 3번 정도라도 주기적으로 운동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왜냐면 운동이 돼야지만 여러분 체력이 돼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앉아 있는 거는 더 안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품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웰빙입니다. 웰빙. 아까 건강에 얘기했듯이 전력 품질도 그전에는 한전에서 전력 품질이 좋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부하들이 비선형 부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한전 측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이 생겼더라 이거죠. 요즘 보면 여러분 음식들도 조심하시죠. 아까 얘기했더니 제가 이번 주에 일본 출장 갔다 왔는데 와이프가 먹는 거 사가지고 오지 마. 한마디가 그거더라고요. 네? 다른 데 가면 먹을 거 사가지고 와도 되는데, 애들한테 주기 싫으니까. 왜냐면 옛날에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아이돌이 1년 동안 그 지역의 농작물을 선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먹었거든요. 근데 결국 방사능에 피폭이 됐습니다. 방사능이 안에 탑재되어 있는데 피폭이 됐는데 겉에서는 멀쩡하고 속으로. 그러니까 먹었던 음식에 방사능이 있는데 그 방사능이 몸에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방사능 양이 보통 우리가 CT를 찍어도 방사능이 몸에 피폭이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양이 작을 뿐입니다. 그래서 1년에 허용할 수 있는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1년에도 건강검진하면서 여러 번 CT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같은 경우는 맨날 노출이 돼 있죠. 그 환경에.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 수술실 들어가도 납으로 된 옷을 입고 들어가서 합니다. 여기다 납으로 된 걸 하고 있거든요. 제 조카가 전문의 자격증을 땄는데, 전문의 땄는데 11년이 최소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소 11년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와가지고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전문의 따는 데까지 11년이 걸리니까, 이제 전문의를 따고 나면 이제 의사 자격증은 별도로 있고, 국가고시 봐서 의사 자격증이 있고, 이제 전문의가 되면은 누구 전문의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문의가 되면 그 과목은 크게 쓸 수가 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라면 성형외과 해가지고 누구누구 이렇게 쓰는데요. 그 다음 진료 과목 해가지고 뭐뭐뭐 쓰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모든 진료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것들은 뭐냐.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돈이 안 되니까 애를 별로 안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진료 과목을 성형외과를 해가지고, 전문의는 그 분야의 전문이지 다른 거를 진단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성형을 하면서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형을 하는데 눈을 찝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눈이 처음에는 안 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했더니, 그 다음에 눈이 안 감긴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저희가 야매라고 하죠. 3일 동안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하는 데 가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하셔야지만 됩니다.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지. 그럼 그 사람은 그쪽에 전문의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거기는 믿어보고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들을 보면 의원 같은 데 가면 진료과, 소아과, 피부과 이렇게 짝짝 돼 있죠. 그런 데들은 그냥 의사 자격증만 있는 사람이 그냥 여러 가지 과목을 다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의가 있는 데서 가서 하면 의료수가도 틀리죠. 전문의는 비싸죠. 근데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작년 한 해만 자기 병원을 폐업하고 페이닥터로 가죠. 병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옮긴 사람이 6,000명이라고 합니다. 의사들도.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겠죠. 기사 자격증을 따면 지금 아직 발송배전이 한 700명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아직 그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안 풀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할 만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따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것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00명, 3,000명 되면 틀려집니다. 그때는 단가가.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더라도 뭔가 주가가 있어야죠.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SK텔레콤 제가 목요일날 밤 11시쯤 들어왔거든요.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됩니다. 계속 왜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니까 계속 통화 중으로 나오지, 나중에 통화 오면 가는데 또 통화를 못 했거든, 결국. 그 다음날 와서 딱 봤더니 계속 불통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1시 40분까지. 근데 그러니까 제가 016, 그러니까 KT 쪽으로 전화하면 전화는 되는데, SK만 안 돼서, 와이프가 자나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분명히 전화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면은, 자꾸 나빠지는 환경에 따라서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해가지고 뭔가 좋은 쪽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미래 쪽에 좋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분야를 선택해가지고 하시고, 하나 분야를 하더라도 그 분야에 만족하시지 말고 다른 분야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런 정보를 얻기에는 이런 데가 또 좋습니다. 많은 정보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주시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돈 되는 것들은 서로 나누는데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어디가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넣었다가 손해를 봐도 그건 본인 책임이거든요. 자, 제가 여기 문제들이 전력 품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전력 품질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추세로 하기 때문에 또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보다는 보는 관점에서 조금 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추세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 것 뿐이지 그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평가지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건 0.5 사이클에서 1분 정도, 0.1 PU에서 0.9 PU 이상 그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아까 100이라는 게 1.0 PU이죠. 거기서 10% 정도 밑으로 떨어져서 얼마 정도? 0.5 사이클에서 1분 정도 떨어지면 순시 전압 저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의들은. 이 정의들도 또 나와 있습니다. 예, 자료들 보시면은. 전력거래소나 아니면 한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전기 상식 쪽에 이런 정의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IEEE에 나와 있는 그 기준대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료는 가지고는 있는데 저조차도 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기준이니까. 갑작스러운 투입에 의해서 순시 전압 저하라는 건 뭡니까? 누군가 갑자기 땡겨가니까 그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떨어지는 거죠. 전류가 필요한데 전류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압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기동. 모터가 기동할 때 전격 전류의 한 6배에서 적게는 4배에서 한 8배, 6배에서 12배까지도 이렇게 기동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동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전압 저하가 생기는 거죠. 순간 전압 강하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그래서 보통 세그나 딥이라고 얘기합니다. 볼테이지 딥 또는 볼테이지 세그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용어들. 순시, 잠깐 동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것들. 이런 PC는 죽어버립니다. 회전기는 상관없습니다. 잠깐 돌고 있다가 잠깐 0.5 사이클이니까 잠깐 죽었다고 하더라도 얘는 그 관성에서 도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 여기 보니까 다 모터, 가변속 모터, 방전등, 부족전압 계전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 모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문제는 회전기니까 죽지는 않습니다. 얘는. 회전기 도는데요. 요걸 제어하는 제어기가 죽어버립니다. 조작전원이. 그럼 얘를 온오프 할 수 있는 조작전원이 죽어버리면은 얘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붙여줘야 되는데 못 붙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떡하냐. 이런데 지연석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연석 방향 릴레이를 달아가지고 뭐가 들어오더라도 잠깐 동안 아웃풋을 안 내보내는 거. 그러면은 접점이 0.5 사이클 동안 없어졌죠. 그러면 안 내보내고 있습니다. 타임 딜레이를 주는 거죠. 그러다가 그 안에만 되면은 계속 접점이 나가고 있으니까 문제없이 조작전원이 안 적었으니까 얘는 계속 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인데 문제는 컴퓨터 같은 건 그게 안 됩니다. AC에서 DC로 바꾸다 보니까 DC 파워 서플라이 뭔가 컴퓨터 배터리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컴퓨터 배터리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그거 뭐 시계 배터리 이렇게 안에 보드에 보시면 동그란 거 하나 있거든요. CR232 232A라는 그게 뭡니까? 컴퓨터를 껐다 켜도 시간은 똑같죠? 그 안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 5년 정도 되면 그 배터리가 방전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습니다. 그런 것들 갈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순시 전압 상승, 스웰 올라간다 이거죠. 뭐라고? 1.1에서 1.8. 아까 0.1에서 0.9였죠. 1.1에서 1.8 정도. 순시 정전은 뭡니까? 정전이 일어난 거죠. 세그가 아니라.
아예 죽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범위를 0.1 미만. 아까 기준이 뭐였습니까? 0.1에서 0.9까지가 세그였고 DB였고 0.1 미만은 데드, 인터럽션. 아예 죽었다 이거죠. 인터럽션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 용어들이 정전입니다. 그럼 트랜지언트 스테빌리티 뭐 이런 것들도 또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뭐 중요하지가 않을까. 잠깐 동안 이렇게 튀었다 노칭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노칭 같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노칭입니다. 잠깐 튀었다. 노칭. N자처럼 보시면 되지. N자 어떻게 되십니까? 순간 잠깐 튀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칭이라는 게. 고조파 많이 나오죠? IEEE 519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TDD가 있고 THD가 있습니다. THD는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내가 현재 찍은 거. TDD는 토탈 디맨드. 100A짜리 TR이 있습니다. 100A짜리 TR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1A짜리 고조파 부하가 있습니다. 그럼 고조파 부하가 있는데 여기서 딱 찍었더니 50%가 나왔습니다. 근데 뭡니까? 얘는 기준이 뭡니까? 이 토탈로 생각을 해야죠. 100A 중에 1A인데 그 1A의 50%면 0.5A밖에 안 흐른 겁니다. 지금 고조파가. 근데 우리는 50%라고 얘기를 합니다. THD에서는. 왜? 퍼센테이지니까. 1A의 50%니까. 0.5A인데 50%라는 얘기죠. 근데 TD는 뭐라고요? 100A의 0.5A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5%거든요. 50%가 아니라. 그렇게 환산을 하는 겁니다. TDD는. 그래서 TDD로 환산하는 건 부하로, 최대 부하로 환산하는 거. THD는 현재 시점에서 찍은 거. THD는 계속 바뀝니다. 여기 1A짜리가 있고 여기 뭐 이렇게 또 다른 부하가 걸렸다. 그럼 그 수치는 좀 더 줄어들겠죠? 근데 얘는 토탈 부하로 계산하는 거고 EDC라는 게 나옵니다. 이퀴벌런트 등가 방해 전류가 이퀴벌런트 방해가 뭐였지? 디스터번스 커렌트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옛날에 10점짜리를 한번 나왔던 경우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전압 불평형. 이건 그냥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변동 플리커. 플리커는 뭐라고요? 아까 지금 깜빡인 현상. 시감도 개수. 이렇게 나옵니다. 델타 V10. 이렇게. 델타 V10이라는 건 V10. 10번 깜빡했다 이거죠. 10번. 뭐냐. 여기 보시면은, 랜덤한 부분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1%다. 델타 V10이 1%다. 플리커가 1%다. 그럼 100V가 들어왔는데 99V 미만으로 10번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은 10번이란 기준은 그겁니다. 시감도 개수가 우리가 60Hz 중에 10번을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60Hz 중에 10번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자기 기준으로 몇 프로 이상이 됐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2%짜리가 9번 움직였습니다. 1%짜리가 12번 움직였습니다. 그럼 걔는 1%란 얘기죠. 왜? 2%가 9번밖에 안 됐으니까. 10%를 넘어가야지만 2%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10번 깜빡입니다. 그건 뭐냐? 만화책이 있습니다. 만화책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조금씩 다르게 그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돌리죠. 그게 1초에 몇 번 이상? 24번 이상만 움직이면요. 여러분들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화질이 높아지면 24번, 30번, 50번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한 30번 정도만 되면은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1초에서도 이거 빨리 동작하면은 뭔가 이렇게 손이 따다다다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그것처럼 듣는데 그게 이제 완벽하게 움직인다라고 느끼는 건 1초에 아까 얘기했던 24번 이상만 그 변화가 있으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1초에 10번 정도만 움직이면 뭐라고요? 사람이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안 좋게. 그래서 이 플리커 같은 경우는 뭔가 전등이 깜빡거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은 불쾌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미치다 보면 기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땅땅땅땅 이렇게 조금씩 되면은 뭔가 충격이 있겠죠. 미소하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은 뭔가 영향이 미칠 거란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 정전, 순간전압, 플리커, 플리커에 대한 수치라든가 이런 내용들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유도장애. 유도장애는 전력 품질 쪽이 75니까 전력 품질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있죠? 10의 마커브 아까 설명드렸죠? 전력 품질만 한 개 챕터가 새로 생겼다고요. 2013년도에. 그럼 왜? 그만큼 강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전에도 없었던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한 개 챕터를 갑자기 뭐 앞으로 올릴 만큼 이렇게 큰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나칭 아까 설명드렸죠. 이런 부분 뭐 고조파, 풀이의 분석, 전압불평형, 플리커 지수, 델타 V10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제 기본반에서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900점대 생각하시면 되죠. 다른 거 다 알고 그 다음에 더 알아야 될 때 이런 것들을 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봐두셔야지만 됩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봐주셔야 되는 내용이고 제가 얘기 안 했던 것들은 좀 빈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뭐 노칭이니 아까 인터럽션이니 뭐 세그니 스윌이니 플리커니 이런 것들은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건 봐주시고 나머지 내용은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자세하게 과도증서 여기 있죠. 아까 순시 전압 강한 0.1에서 0.9인데 0.5에서 30사이클 1.1에서 1.8에서 나왔죠. 이렇게 표를 가지고 외워주셔야죠. 다 있는데 이게 외워지나요? 잘 안 외워지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단주기 변동, 장주기 변동, 과도 특성 다 나왔죠. 이게 노이즈가 뭐뭐 되고 전압 불평이 어떻게 되고 주파수 변동이 어떻게 되고 이것들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뀌었으니까 단주기 변동 아까처럼 세그 같은 거 어떻게 돼요? 이거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0.1에서 0.9 피우라면서요. 제가 그렸던 그림들. 아까 시베마도 보시면 여기 시베마가 사프리도 있는데 시베마가 이거라고요. 아까 그림 그려드렸죠? 이런 것들 그려드리고 나머지들도 여기 있는 이 그림들을 봐가면서 뭐 고주파도 뭐다. 고주파에 대한 그림들 이렇게 그려주시라고요. 기본파, 정수배초파가 합쳐지면 그게 고주파다. 제가 얘기했죠. 정의를. 근데 말이 필요가 없죠. 그림을 그리면은. 기본파에 정수배의 주파수가 합쳐진 게 고주파다.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을 딱 그려버리면은 딱 기본파와 고주파 합성하니까 딱 확실히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많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인터하모닉 같은 거는 차수강 고주파인데요. 그거는 잘 보실 필요는 없고요. 나오긴 나왔었는데, 뭐, 전압변동, 플리커, 나왔죠? 플리커, 델타 V10이라고요. 델타 V10. 10Hz의 전압 성분을 등가한 거. 10번 이상 깜빡했다 이거죠. 우리는 60Hz니까. 10번 이상 깜빡했다. 여기 1%는 100V부터 99V까지 1초 동안 10회 정연파 모양으로 변하는 거. 1초 동안 10번 깜빡했다. 그래서 델타 V10입니다. 델타가 뭐죠? 변화율이죠. 근데 뭐 10번 변화를 했다. 뭐 기준은 우린 1초니까. 플리커 지수가 IC에서는 PST하고 PLT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기를 쓰시다 보면요. 일본 제품들은 그 델타 V10이 계측이 됩니다. 근데 뭐 유럽 제품이나 미국 제품은 델타 V10이 안 나옵니다. 규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IC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PST나 PLT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전 저기 할 때 뭐 이 델타 V10을 제가 측정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고조파나 이런 것들 때. 이게 안 나오니까 뭡니까? 이 기기를 갖다가 일본 제품을 갖다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규격은 일본을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 규격에 대해서 플리커 관리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안에서 이건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나중에 관심 있으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것까지 보기에는 힘드니까. 자, 유도장애. 전력선이 통신선에 근접해 있을 때 이걸 먼저 보기 전에 뭐라고요? 아, 유도장애. 정의가 뭐냐? 유도장애의 종류. 뭐죠? 정전유도장애, 전자유도장애, 고조파유도장애가 있다. 근데 정전유도, 전자유도, 고조파 유도장애가 있다고 여기 나왔죠? 그리고 유도전압은 정전유도전압, 전자유도전압 해가지고 나왔죠. 유도장애 경감대책 어떻게 하냐? 접지나 연각 이건 전력선 측 대책, 통신선 측 대책. 요게 키워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답안지를 보게 되면은 먼저 답안지 보게 되면 유도장애 정의 전력선과 통신선이 근접해 있을 때. 그래 딱 보면 종류가 있으면 전력선과 통신선과 상호 정전 용량에 의해서 전력선과 통신선의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이거는 고조파에 의해서 이렇게 딱 세 개를 써주시고 옆에다 간단하게 그림 그려주시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유도 전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까 그 비슷하죠? 근데 정전 유도 전압에서는 이렇게 통신선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얘가 들어갔다고요. 그림이 틀립니다. 근데 수식은 똑같습니다. 아까 중성점 잔류단하고 수식은 똑같은 그림이 틀리다고요. 그 그림을 잘 생각하시라고요. 정전유도장애는 이 그림인데 뭐라고요? 아까는 IA, IB, IC는 0이었죠.
여기는 IB, IC는 ICS죠. 다 똑같은데 뭐라고? 여기 다 똑같죠? 아까 거는 뭐였어요? 여기가 더해지기 했었나요? 맞죠? 근데 그냥 아까 건 WCA, WCB, EB, WCC, EC는 0이었죠. ES라는 게 여기 없었죠. 거기는. 여기가 ICS가 있으니까 ES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WC2ES, 이거 C2라고 하기도 하고 CS로 쓰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 다 똑같은데 뭐라고? 요것만 바뀌었다고요. C2만. 다 똑같다고요. 요것만 바뀌었다고요. 앞에 거 하나만 알면 그냥 하나 주워 먹는다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다고요. 왜? 지금은 빨리빨리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책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연구반에서의 목적에 맞춰서. 기본서처럼 이거 설명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서 반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가끔 가다 이제 뭐 어차피 같이 수업을 들으시니까 제가 그걸 봐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맞춰 드리는데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것보다는요. 그때 가서 다시 6장에서 들으시는 게 더 응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다. 두 개가 뭔가 틀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가셔도 됩니다. 전자유도전압. 공식이 나오는데 얘는 EM-J, EM은 -J 오메가 ml3I0입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수동인자에 대해서. 이 전자유도전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M, 상호인덕턴스, L, 거리, 그리고 지락전류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줄여주는 게 뭐다? 바로 대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유도전압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이 전력선칙에 대한 대책이 있고 통신선칙에 대한 대책이 있죠. 그럼 M은 상호인덕턴스는 어떻게 줄여줄까요? 차폐죠. 늘려주거나 거리를 이격거리고 하거나 뭔가 앞에다 갖다 주면은 인덕턴스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대신 받아놓는 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L은 이격거리를 짧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같이 가는 이격거리, 병행거리를 짧게 한다든가. 그러면 똑같이 가지 말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틀리게끔. 그 다음에 I0 지락전류 줄이는 거죠. 그럼 뭡니까? 저항접지로 바꾸든가 뭔가 이렇게 접지 방식을 바꿔서 비유도전류를 줄여주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 그림하고 헷갈려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아까 중성수점 잔류전압하고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통신선 간에 이 부분이 나왔죠.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인덕턴스. 그럼 그림을 이걸 그려주셔야죠. 평상시는 I0는 0이다. 평형이니까. 지락고장 시에는 이게 뭐라고? 지락고장 시의 전류 때문에 흐른다고. EM은 -J 오메가 ml 3I0. 3I0라고 뭐라고? IG라고요. IG가 지락전류예요. 지락전류가 없으면은, 여기 지락전류가 없으면은 M이란 유도계수가 나오지가 않는 척 전류에서 뭔가 M이 뭐라고? 인덕턴스는 전류에서 생기는 인덕턴스라고 해요. 전류가 없는데 인덕턴스가 어떻게 생깁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전류라고요. 지락전류가 흘러서 유도장애가 발생한다. 지락전류를 줄여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카슨폴라라는 사람이 식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근데 이 카슨폴라잭의 식에 의하면 5km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서 책에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보실 텐데, 요거는 뭐, B1하고 B2를 2분의 1로 했다. 이겁니다. 얘가 이렇게 갔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렇게 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여기가 B1이죠. 여기가 이제 B2죠. 거기에 2분의 1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정도 영향을 미쳤고, 요 정도 영향에서, 여기에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얘가 이쪽은 가깝고, 이쪽은 이렇게 가까우니까 이걸 2분의 1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요 구간이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거는 뭡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그걸 반으로 하면은, 얘를 옆으로, 가운데를 딱 찍은 다음에 어떻게 돌리면 어떻게 되죠? 그 정도에서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B1, B2라는 거는. 여기, B1, B2, 요거는. 뭐라고? 병행 길이 아닙니까? 병행 길이. 예? 길이가. 거리에 따라서. 그거 정도만 봐주시면 그 L1, L2 같은 경우에도 병행 길이입니다. 전체의 병행 길이. 이렇게 갔던 병행 길이. B1, B2는 이걸 환산한, 직각으로 환산한 게 B1, B2고, L1, L2는 이쪽 사선으로 갔던 게 L1, L2고요. 유도장애 경감대책. 정전 유도장애는 뭐라고요? 상호 정전 용량이니까 차폐를 한다는 얘기죠. 접지를 한다는 얘기죠. 연가를 한다는 얘기죠. 이겁니다. 연가 접지, 뭐라고? 잔류전압하고 똑같죠? 수식이 똑같으니까 잔류전압하고 정전유도장애고 수식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 연가하고 접지하고, 그리고 차폐는 들어가는 거고. 인덕턴스를 줄여줘야 되니까. 전자유도장애에서는 M을 줄여준다. 나왔죠? 그 다음 뭘 줄여준다? L을 줄여준다. 그 다음 뭘 줄여준다? 3I0를 줄여준다.
M을 저감을 하고. 근데 여기 보시면 전력선칙에 대한 대책. 예? 전력선칙에 대한 뭡니까? 차폐선을 넣는 거죠. 상호 인덕탄스는. 그리고 아이제를 억제. 지압전류를 제거하니까 뭡니까? 중성점을 저항 잡기를 한다든가 해서 줄여준다는 얘기죠. 고장 시간의 단축. 아까 좀 시간의 단축하면 되는 거고. 통신선측의 대책. 아까 병행거리를 줄여주기 위해서 통신선측 같은 경우도 중간에 이 배류, 코일을 이용해가지고 병행기를 줄여주는 거죠. 왜? 병행기에 따라서 전압이 더 생성되고 전압에 따라서 유도가 되고 전류에 따라서 유도가 되고 하는 거니까 절연변압기를 이용해가지고 중간을 막아주는 겁니다. 예, 중계 코일 절연티아를 넣어가지고 또 연피통신 케이블을 쓴다든가 피레기 등을 이용해서 잡음들을 경감하게 해서 유도 억압 선율이라는 이런 필터 등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뭔가 제어 장비들이 있죠. 유도중화 트랜스도 이런 것들도 제어하기 위해서 뭔가 LC 공진에서 이것도 다이오드로 여기서 돌고 다른 데로 못 넘어가게 하는 거죠. 지금 개념상으로 보면은 통신선 루트 변경 가장 싸고 갈 수 있는 거죠. 싸게 가는 부분. 다른 것들은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옮기면 되거든요. 자, 유도되는 정전 유도 전압. 근데 여기 이제 그림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림이 조금 더. 이것도 어떻게 하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에서 보실 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 보여드리죠. 거기 보시면은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표로. 아까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전력선측 대책, 통신선측 대책 해가지고 그림을 딱 나눠서 뭐라고요? 이렇게 나눠서 전력선측의 대책은 뭡니까? M, L, I 제로죠. 여기서도 그 M, L, I 제로를 줄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한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거를 그렇게 나와 있는 답안지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뭡니까? 아까처럼 해서 하는 것보다는 표로 하는 게 전체적으로 눈에 잘 보이니까. 통신선에 유도되는 정전 유도 전압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그 비접지 계통에서 저항값 계산하는 거하고 거의 수식이 유사하거든요. 유사하긴 한데 누설 저항이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연가 상태에서 일선지락시 정전 유도 전압이 나와 있고요. 요거는 어려우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시는데 간단하게만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력선 있고 통신선 사이에 상호 정전 용량 있죠. 그럼 여기하고 이게 아까 보셨던 CS고 요거 CM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뭔가 저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 뭐죠? I는 WCV죠. 그냥 그 신식인데 뭐라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뭔가 단자 전압 강하에서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전압 차이에서 그렇게 쓴 겁니다. 전류는 그렇게 흐른다. 근데 여기에서 또 빠져나가죠? 또 빠져나가니까 그 부분이 여기서의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다. 이렇게 누설 저항이 없을 경우, 근데 누설 저항이 있을 경우는 이게 틀려지는 거죠. 여기 전압이나 여기 전압이나 똑같다 이거죠. 누설 저항이 없으면은. 여기 저항이 생기게 되면 여기서 전압 강화 또 틀려지니까 틀려지겠죠. 그 내용이고요. 딱 보면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양쪽이 같다라고 해서 계산하면 얘는 얘 부분의 비율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전압 분배 법칙처럼 똑같습니다. 어떤 저항 성분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반대쪽의 전압만큼이 걸려진다 이거죠. 이 두 개 부분의 반대 전압이죠. 여기에 걸려지는 전압은 뭐라고요? 이거하고 이거 더해지는 전압이다 그러면 항상 반대편 쪽을 보죠. 저희 전류 걸 때 어떻게 합니까? 전류 분배 법칙에서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반대편 쪽을 곱하죠. 반대편 쪽을 곱하면 그 지점에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류 계산할 때 보시면 전류 분배 법칙에서 반대쪽에 대한 걸 저항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 반대쪽에 대한 저항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 부분은 그렇게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고 누설 저항이 있을 경우 이게 늘어나니까 여기 부분이 이렇게 늘어났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계산식에서 이게 좀 복잡해져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그 정도 개념으로 넘어가자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아까 부분에 뭐였는데 그 부분이 복잡해졌죠? 예? 근데 요게 나중에 보시면 그 비접지 계통에서 그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형태는. 그래서 그쪽이 좀 어려고요. 3상일 때. 세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죠. 누설이. 유도 전압을 계산하는 거니까 단상이 있다고 3상이 있다고 비교를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 3상이 되면 아까하고 똑같죠? 수식은 결국
여기 누설장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걸 계산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계산돼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어렵나요?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산해서 봐야 되는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중간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까 뭐라고요? CA2, CB, A자승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CA, CB, 여기 CA거든요, 결국. CA에다 요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더하고 빼고 하는 값들로 만들어서. 자, 완전 연가 시 중성점 잔류전압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잔류전압에서는 연가를 하라고 돼 있죠. 연가를 하거나 접지를 하거나 둘 중에. 그리고 정전유도장애도 평상시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연가가 다 돼 있거든요. 완전 연가 상태에서 일선지락 시기에 되면은 그때는 요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아까 정전유도장애에서 수식이 나오는 거죠. 그 수식으로 쭉 가게 되면은. 그래서 그때 여기에 전압은 이렇게 걸린다. 나중에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선로가 하나, 이걸 저항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이상전압에 전파해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가 있는데 이쪽에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Z 성분에 의해서 이쪽으로 3분의 1로 나가죠? 예. 아니면 한 선이 들어왔을 경우, 두 선이 들어왔을 때, 세 선이 들어왔을 때, 그 계산하는 수식이 또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응용해가지고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중성성 영상분 고주파 전류의 발생 원인과 저감체. 중성성 영상분 고주파. 발생 원인은 뭐냐 이거죠. 이거는 영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인데요. 정상분은 회전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 역상분은 시계 방향. 영상분은 회전 방향이 다 동일하죠. 동상이니까.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나오는데, 발생 원인이 뭐냐 이거죠. 발생 원인이 뭐냐 이거죠. 영상분 때문에 나오는 거죠. 발생 차수 표현식을 어떻게 하냐. 3구조파입니다. 3의 배수. 3, 6, 9, 12. 자, 평형 상태하고 고조파 발생 시 이 중성선 전류 확대 현상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여기 3조파가 나왔죠. 6조파도 있고 9조파도 있는데 왜 3조파를 더 얘기하냐. 3조파가 크기가 제일 크니까. 그 중성선의 가전류 발생 시 장애는 뭐냐. R상, S상, T상이 있습니다. 3상이 가면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중성선이 없기 때문에 중성선으로 안 들어옵니다. 근데 3상 4선식을 쓰다 보니까 중성선 쓰니까 이 부분에 R상, S상, T상에 들어가 있는 고조파 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중성선으로 돌아올 때는 스칼라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칼라량에 의해서 변압기가 가열되고 케이블이 가열되고 전류가 흐르니까 전위가 상승되고 전류가 흐르니까 유도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보고 다시 설명해 하고 내용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은 여기 고조파까지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고조파 영향. 찌꺼기가 끼는 겁니다. 슬러지가 끼는 것처럼. 배관이 있는데 배관에 오래되면 어떻게 합니까? 배관 안에 물이 물에 불순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불순물이 고착이 되죠. 여러분 고혈압하고 똑같은 겁니다. 고기 많이 먹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혈관 안에 뭐가 끼지 않습니까? 콜레스테롤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혈압이 잘 안 가는 것처럼 얘도 그런 부분이 껴가지고 잘 안 흘러가는 겁니다. 개념상으로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 외형파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얘가 뭔가 삐쭉삐쭉 튀어나와 있죠? 튀어나와 있다는 건 가면서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많고 그 걸리적거리는 성분만큼 뭡니까? 따는 게 힘을 못 쓰는 거죠. 기본파만 지나가면 되는데 기본파에 다른 게 있다는 건 그 안에 들어갈 때 이 기본파 성분은 작아지고 다른 파 성분들에 의해서 이 기본파의 양이 작아지니까 힘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변압기의 손실이 증가된다. 아까처럼 뭡니까? 특수철공신전은 뭔가 고조파는 헤르츠가 크죠? 헤르츠가 크니까 변압기 안에서 기본파의 저차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소음이 들리는 거죠. 왜? 거기서도 움직일 거 아니면 기본파는 60번 때리는데 얘는 몇 번 때린다고요? 180번 때린다고요. 3고조파는 60 곱하기 3이 180이니까 저는 60번을 때려서 1분 동안에 아니 1초 동안 60번을 때려서 어떤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60Hz 동안 60번을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180Hz는 180번을 때리지 않습니까? 변압기에 철심에다가 양은 작지만 그게 모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나는 거죠. 손실이. 몇 번씩 때린다는 건 그만큼 보내질 수 있는 허용 용량도 좀 줄어들겠죠.
60Hz가 보내줄 수 있는 양도 줄어지겠지만 얘가 많이 때리면 그만큼 발열이 생길 거 아닙니까? 발열이 생기면서 그걸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변압기 출력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60번만 들어가는데 얘 60번 들어가고 얘 180번 들어가고 하면은 내가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죠. 변압기 안에다가. 아까 좀 철심이 포화되는데 60Hz짜리 철심으로 포화시킬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거기다 180Hz까지 때려 넣어버리면은 60Hz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력도 감소하고 발전기 출력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낼 수 있는 출력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그재그 TR에 영상분로 장치에 NC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것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림을 하나를 가지고 설명드리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아까 보셨죠? 기본판은 이겁니다. 거기가 고조파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럼 3고조파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3고조파. 크기는 3분의 1로 줄었지만 주기는 3배가 늘었죠. 그러니까 1고조파. 이것도 고조파입니다. 근데 이걸 기본파라고 하죠. 1고조파라고 안 하고. 예? 인터하모니라는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인터하모니 같은 2.3고조파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거의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조파는 이제 짝수 성분은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제 기수, 우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짝수, 홀수처럼 없는 건 아닌데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대칭분이 어떤 기준으로 다 대칭이죠. 어떻게 보시죠? 다 대칭이죠. 홀수니까 대칭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비대칭이죠. 이렇게. 왜? 이 안에 2번이 나와야 되니까. 왜?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2번 나왔죠? 하나에 2번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올라가고 얘는 감소가 돼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봤을 때 대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칭이 아니니까 나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요런 2고조파는. 근데 거기다 또 2점 차수라는 건 더 작은 거죠. 그런 인터하모닉 같은 건 더 나오기 힘듭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 3고조파가. R상, S상, C상이 있습니다. R상, 여기서부터 가죠? 제가 그림을 잘 보니까 S상은 여기가 120도니까 여기서부터죠? 여기 360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240도니까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3번을 그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가 같다는 얘기죠.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같아집니다. 3고조파 부분은. 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R상, S상, T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S, 이렇게 되어 있죠? 위상이 같다는 얘기가, 위상이 같다는 건 요 위상이 같은 부분에서 크기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는 뭐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요거 부분을 합쳐지면 여기 지점은 뭐라고? 0이라고요. 요 지점에 봤을 땐 0인데 여기 부분에 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합쳐지죠? 스칼라는. 그래서 그게 합쳐지다 보니까 영상분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돌면 여기서 없어지는데, 3상 4선식을 쓰니까, 하나, 둘, 셋 썼을 땐 상관없는데, 여기 한 선이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쓰고 얘는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얘가 여기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했나? 3배로. 하나, 둘, 3배가 합쳐져서 돌아오는 거죠. 1 가고, 1 갔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된다? 3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성선이 과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얘 100스퀘어 썼으면 얘는 50스퀘어만 썼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뭡니까? 여기 3고조파라고 크기가 작다곤 하지만 이 3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차지하는 부분은 클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 전류가 안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이런 게 모이다 보면은 발열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건 무조건 중성선 똑같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100스퀘어 이상에서는 무조건 똑같이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서 만져보면은 고압은 이제 케이블을 못 만지고요. 저압 같은 거 만져보면 우웅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다. 중성선에서. 왜? 주파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고조파만 측정을 제가 2099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3년간 다녔거든요. 그래도 좀 빨리 했으니까. 예? 측정도 많이 해보고 데이터도 많이 측정해봤는데 액트 필터도 많이 설치해보고 테스트 해봤는데 줄긴 주는데 가격이 비쌉니다. 뭐 하나 설치했다면 탁 치니까 억하더라 이거죠. 예? 장기 하나 설치하면 억입니다 그냥. 근데 효과는 이제 저압에서밖에 안 되니까 전류 용량이 한계가 있죠. 중요 부하만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조파 부분에 대해서 영상분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뭐 철심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중성선의 영상분 고조파를 또 보시면 저희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은 2차분만 보죠. 역률 같은 것도 볼 때. 근데 그
역률이 되면서, 고조파가 되면서 이게 3차분으로 됩니다. 이렇게 3차분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따져야지, 이렇게 3차분으로.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2차로만 봤는데, 이렇게만 봤는데, 그전에는 뭐라고요? 요거하고 요거만 봤는데, 지금 이쪽으로 이게 하나가 더 늘어난 거죠. 고조파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가 쭉쭉쭉쭉 가면은, 여기 지점이 아니라 요 지점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사실 크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던 게 이쪽으로 좀 갔다고 해서 조금 더 늘어났지만 요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는 기존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비선형 부하가 역률에 미치는 영향할 때는 요 3차 측에 요거를 고려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관연도 문제나 그런 데 보면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조파로 인해 가지고 얘가 뭔가 변화된 부분이 요 한 개 축이 더 생긴 겁니다. 축이. 자, 이제 이쪽으로 가서 보시면요. 요걸 끝내놓고 밥을 먹으러 가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선 3상 4선씩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성선이. 아까 3상 3선씩을 쓰시면요. 상고조파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중성선이 없기 때문에. 고조파가 중성선의 상전류보다 큰 전류가 흘러서. 상전류는 왜 안 흐르거든? 평형이니까. 발생 원인, 고조파 발생 차수. N은 NP 플러스 1. M은 뭡니까? 정수 배출파입니다. 얘는 육상정류기 같은 경우는 이게 1이거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럼 6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6의 배수에. 그러면 육상 정류장치는 5, 7 고조파. 6에 플러스 마이너스. 12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11, 13 고조파. 18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17, 19 고조파. 24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23, 25 고조파. 근데 이게 12펄스가 되면요. 5, 7 고조파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2펄스는 11, 13만 있으니까 왜? 11, 13이라는 건 11분의 1, 13분의 1이니까 작죠. 5, 7은 5%, 7%가 되는데 5배, 7배, 11배로 줄어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5, 7이 육상 고조파 부분은 중요하니까 그 뭡니까? 육상 고조파보다는 12펄스를 쓰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아까 그런 찌꺼기가 많이 줄으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등들 있죠? 그건 단상이죠? 단상이니까 2펄스 아닙니까? 이게 펄스가 2펄스. 2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1, 3, 5, 7, 9, 11, 13, 이게 다 나오죠? 그래서 이 형광등 쪽에서 고조파가 많이 나오는 거죠. 전자식 안전기에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데 상이 높다라는 건요. 다이오드 개수가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럼 더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12펄스를 어떻게 맞냐? 델타 Y 해가지고 변압기 2대 묶으면 12펄스입니다. 2대입니다. 결국 6펄스짜리를 2개를 만들어야지 11펄스거든요. 그럼 가격이 2배로 올라가죠. 당연히. 소자가 늘어나는데.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라고요? 여기 부분은 다 똑같다고요. 합쳐지면 이건 이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런 건데요. 여기 다 보시면은, 예? 이거 그림을 잘못 그린 겁니다, 지금. 그림이 다 똑같아지면 돼요. 여기 반대로 나왔지, 그게 안 되고요. 여기서 왜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습니까, 지금? 그림을 이게 폰트를, 여기, 이걸 크게 하면 맞는 건데 그림을 잘못 그린 거고요. 여기서는 다 똑같습니다, 크기가. 직접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R상, S상, T상, 여기 이렇게 같이 다 흐른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120도 위상차를 갖기 때문에 요거는 0이지만 상고주파는 합쳐진다. 그래서 이걸 이제 푸리에라는 기계쟁이가 저기 한 겁니다. 푸리에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0도, 240도도 좀 잘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상고주파 전류 여기 3배입니다. 3배 상고주파. 5고주파 이거 5배입니다. 왜? 요 배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곱하기를 하니까 상고조파에 120을 곱하면 360도, 상고조파에 240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720도. 똑같죠? 왜? 360도로 우리는 변하는데 360도, 720도 뭐 이렇게 변화되면 똑같은 형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뭡니까? 3배만 이 차수에 대해서 3배만 했더니 똑같은 위상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상고조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5를 곱하게 되면 또 틀려지죠? 600도. 여기다 5를 곱하게 되면 520, 5420, 1200도. 해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뭔가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57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57 고조파라고 해가지고 설명하는 부분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자세하게. 중성선 과전류 발생 시. 아까 좀 변압기 과열이 된다고요. 왜? 여기는 한 배 하는데 뭐라고? 3배 흘러간다면서요. 3배 흘러가면 케이블도 과열이 나지만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뭔가 전류를 많이 쓰니까 또 뭔가 고조파가 생기면 뭐라고요? 델타 결선 내에서 순환하는데
고주파는 델타 권선에서 순환한다면서요. 근데 이 전류가 크죠? 근데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양이, 왜, 이 기본파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인데 뭡니까? 더해서 3배가 되고 싶죠. 그럼 기본파만큼 들어오는 겁니다. 한 배만큼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111 썼는데 한 배만큼 들어왔으니까 뭡니까? 4만큼 쓰는 거죠. 원래 3을 써야 되는데 4만큼 쓰니까. 그런 부위로 보셔도 되고요. 그럼 여기 1만큼이 더 돌아가는 거니까 괜히 쓸데없이 한 놈이 계속 옆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죠. 와전류 손실, 표피 효과에 대한 코일의 동선 증가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더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개념상으로. 케이블 과열, 아까 보셨죠? 3배인 180Hz 주파수 성분을 가기 때문에 표피 효과. 주파수가 많으면 아까 뭐 어떻게 됐죠? 표피 효과에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표피 효과는 커지죠. MR에서. 파이 MR 돼 있었죠. 표피 효과에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RDC분의 RAC의 저항 성분은 올라가고, 온도가 낮을수록 표피 효과는 올라가고, 오전에 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중성선 대지전이 상승. 3배 곱이다. 이건 중성선 리액턴스의 3배 곱이다. 뭐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X가 왜 3배라는 얘기인지. 유도장애. 고주파에 있는 통신선에 유도되어 장애가 발생한다. 근데 고주파 유도장애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거의 발열 쪽입니다.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열이 생기죠. 에너지 손실이 생기는 쪽 위주지 그게 뭐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좀 적습니다. 근데 주파수가 이제 높다고 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요. AM 주파수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크기는 진폭은 작은 대신에 크기는 여기 작습니다. 아니, 이게 진폭은 천천히 갑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진폭이 천천히 가는 대신 이렇게 쭉 밀어진다는 얘기죠. FM 같은 건 어떻게 되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주파수는 많은데 이 크기 자체에 힘이 적습니다. 조금씩 미니까. 여기 얘 같은 건 고주파도 이게 많기는 하지만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칠 대로 큰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주파수대가 크면은 뭔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통신선 쪽에 주파수를 간섭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힘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뭡니까? 아까처럼 그 부분에서 자꾸 여러 번 때리다 보면 케이블도 발열이 나고 아까 철심도 발열이 나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에너지 손실 쪽이 더 크지 그게 다른 쪽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부분은 좀 덜한데 오동작은 생길 수가 있겠죠. 오동작은.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시그널에 얘가 치고 들어갑니다. 주파수대가 같으면은. 그러면 그 주파수대가 그쪽을 동작을 시킬 수는 있겠죠. 힘이 아니라 어떤 주파수대역으로 동작을 시키는 부분이지 그게 유도장애로 미치는 부분은 좀 작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역률저하된다. 아까 비선형과 같이 세 개로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아까 역률저하 부분이 아까 Z쪽으로, X축이 아니라 Y축이 아니라 Z쪽으로 가는 게 그 역률 부분입니다. 변압기 손실 증가, 철선, 동선 부분에서 철선에서도 많이 생기겠죠? 60번 때리는 놈 외에, 180번 때리는 놈 외에, 240번 때리는 놈 외에, 여러 가지가 열심히 때리고 있으니까, 종을. 피로도가 늘어나거든요. 60번만 때려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180번 때리고 있고, 그럼 철심도 피로도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손실도 많아지고, 수명도 짧아지고, 이런 것들 있죠. 출력도 감소되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열되고, 출력 감소되고, 손실이 증가되고, 이런 거. 발열, 손실, 그 다음 출력. 이런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 고주파가 나오면 웬만한 건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지그재그 TR이라는 게 있는데, NC 이렇게 마이너스 장비를 썼는데, 얘 단점은 병렬로 연결합니다. 여기다가. 병렬로. 그럼 이쪽으로 들어왔다 나가거든요. 만약 직렬로 연결하는 게 있죠. 여기 제트웨너처럼. 직렬로 연결하는 거는 문제가 큽니다. 중성선이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중성선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과전압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380에 220인데 한 선이 끊어졌습니다. 중성선이 끊어졌으면. 그러면 여기 380, 220 걸리던 놈에 380이 양쪽에 걸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R상 있고 S상 있고 T상 있고 N상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하나 걸려 있고 여기에 하나 걸려있고 여기 하나 걸려있죠? 여기 N상이니까 N상이 끊어졌습니다. 그럼 여기 전등에는 220이 걸려있고 여기 220이 걸려있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서 가면은 문제가 됩니까? 380이 걸리는데 이게 380밖에 더 걸립니까?
그러면 생각했을 때, 220, 400인데 380이 걸리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문제는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 전등이 있고, 여기 전등이 있는데, 여기 380이 걸린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150이 걸리고, 여기 230이 걸리면 상관없는데, 여기 250이 걸리고, 여기 130이 걸려버리면은, 얘는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보시면은 이 전등 같은 것도 옛날 같은 중성선을 가져가서 썼으면 상관없는데 다 짬바를 잡아가지고 갔습니다. 한 선을 가지고. 그래서 문제 생기면은 언밸런스가, 임피던스가 생기다 보니까 터져 나가는 겁니다. 중성선이 되면은. 그래서 한전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이 인입반을 무조건 3상 4선식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성선을 개폐를 할 때는 다 개폐가 되게끔. 옛날 거 같은 경우는 뭐냐? 3P에다가 요거 하나를 붙여서 만든 거였거든요. 초창기 모델은. 지금 4P가 다 나오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전하고 직접 수전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성선을 안 만들고 직결을 합니다. 무조건. 직결 안 하고 이거 4P짜리 썼다가 나중에 이거 제대로 복귀 안 되면 중성선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3P짜리를 씁니다. 여러분 일반 수용가에서는 4P짜리 잘 안 쓰시죠? 중성선 다 그대로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4P짜리를 쓰는 경우들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선을 확실하게 끊어야 될 때.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병렬로 연결합니다. 병렬로 연결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네, 지그재그 TR이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병렬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오면은 얘가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나가면서 다시 돌아가게끔 하면서 여기서 흡수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 정도입니다. 이게 옛날 NC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지그재그 TR의 원리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지그재그가 뭐라고요?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여기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여기 부분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얘하고 같고 얘하고 같고 얘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림을 그릴 때는 지그재그 TR은 그림은 그렇게 그리는데 뭐라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고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돌아왔다가 얘가 이쪽으로 갔다가 뭐 이쪽으로 돌아가고 해서 얘가 여기서 봤을 때는 얘가 실제로는 이렇게 왔는데요. 왔다가 보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얘는 이쪽으로 왔죠. 근데 얘는 이쪽으로 가죠. 이 상에서만 보면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같은 상에서.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얘가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가고 가는 거니까 얘는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거를 얘는 이쪽으로 갔지만 실질적으로 얘도 이쪽으로 왔죠. 이쪽으로 왔죠. 근데 이 부분이 이쪽으로 갈 때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가는 부분 있죠. 얘하고 얘는 없어지죠. 얘는 또 이렇게 가죠. 얘하고 얘는 없어지죠. 얘는 이렇게 가죠. 얘하고 얘는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지그재그 TR도 그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돌았는데 다시 뭡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죠. 요거처럼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 그림하고 요 그림들을 뭐 지그재그도 그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림들이. 근데 그 그림들을 이해하는 방법에서 아까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도는 좀 많이 못 나갔습니다. 많이 못 나갔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실 이게 진도가 못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면 되죠. 뭐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머릿속에 기본적인 개념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